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 교실에 있는 박건우입니다. 아,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치매 환자한테서 일어나는 행동 심리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들으셨다면 모르겠는데, 들으시지 않으셨다면은 혹시 이제 저희들이 저번에 했던 이야기 잠깐만 리뷰하고 갈게요. 저번 시간에 이 이야기했습니다. 치매는 기억력이 없어지는 병이죠. 예,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즉 커그니션이라고 하는 C 파트가 떨어져서 A 파트, ADL, Activity of Daily Living,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치매를 인지하는 데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인지가 떨어지고 생활을 못 하시는 이분들이 행동이나 생각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디멘치아라고 하는, 즉 D가 많이 힘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치매 어르신을 계속 모시고 있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이 나올 때예요. 그냥 기억력 떨어지면 기억력 떨어진 거 보충해 드리고, 우리가 일본에서는 순수 치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순수 치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쁜 치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인지 기능만 딱 떨어져 있는, 그래서 좀 안타깝고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치매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자꾸만 의심하고 화를 내고 공격적이 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어렵죠. 바로 이렇게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러한 증상들이 치매 환자에서 나타나게 되는 행동 심리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심리 증상의 하나인 망상과 환각, 의심증,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배회를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또 반복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대응하는 방식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의사들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증상을 명확히 해야 된다. 정보를 수집한다. 특정 증상을 촉발하는 요인을 찾아본다.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를 정한다. 목표에 도달하면 서로 격려한다.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수정한다. 네,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처했던 이 모습을 제가 옆에서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럼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금 이제 공격성을 나타내는 분에 대한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아까 얘기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성. 치매 어르신이 공격성을 보인다. 이런 예가 되겠죠.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사소한 일로. 진짜 화를 낼 일만한 일이 아닌데 버럭 화를 내는 거. 그렇게 버럭 화를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무서워서 접근할 수가 없다. 목욕이나 외출을 권유하면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막 저항하고 뭘 집어 던지고 이런 것을 해요.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기도 합니다. 본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도보자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뭔가 도우려고 하면 그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질 때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좀 싸나우신 분이죠. 싸나우신 분.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뭔가 나타날 것 같아서 뒤로 물러서야 되는 그러한 분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체 모아서 이제 공격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분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저번 시간에 좀 이런 것들 당했을 때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무섭다고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러한 부분이
치매 어르신한테 나타나는 어떠한 이상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기사화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좀 더 객관적인 위치에서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때 이것을 머릿속에서 한번 되뇌겨 봅니다. 이 증상 얼마나 자주 나타나지? 이 증상이 왜 이렇게 심하다면 얼마나 심한 거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지금 고통이 되나? 이게 그냥 그 상황에 들어가 있으면 전혀 이러한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겪고 나서 의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님 너무 싸나워졌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의사가 물어봅니다. 그런 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글쎄, 얼마나 자주 일어난다? 그 증상이 아주 심하세요? 심하다는 건 어떻게 표현하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세요? 아니, 속상하지. 이렇게까지만 얘기한다면 의사는 별로 도와드릴 수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분이, 내가 케어하는 이분이 뭔가 싸납고 힘들게 해 나를. 그러면 이 증상에 대해서 아까와 같이 기자가 돼서 한번 적어본다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자주 관찰되는지, 그리고 그 관찰될 때 심한 정도는 어떤지, 좀 싸납긴 한데 특히나 해가 진적되면 더 화를 많이 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한 정도가 실질적으로 언어 폭력 정도인지 아니면 실제로 폭행이 되는 상태인지, 그리고 뭘 집어 던지더라도 그 앞에만 집어 던져서 뭔가 자기를 방어하는 태도인지 상대방한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행동인지,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돼야 이분이 뭐 때문에 화를 어떻게 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솔루션, 즉 해결점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이제 막 혼잣말하고 화내고 뭐 이렇게 집어 던지고 막 욕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자기 방에서만 그러고 또 밖에 나와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고 가족들한테도 좀 싸납긴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뭔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환각이나 환시를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이 되는 정도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대상으로 지금 케어를 해주시는 분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을 제가 보니까 무서워서, 단지 무서운 정도인지 아니면 나한테 직접적인 위해가 가는지, 진짜로 이렇게 돼서는 이 사람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을 정도인지, 이러한 고통의 정도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면 스스로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짚어보면서 지금 드는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이분이 나타내는 공격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의미예요. 저 공격은, 저러한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 대해서 보호자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나요? 라는 것은 대처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저렇게 화를 내니까 무서웠어. 그리고 상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 대처 방법, 문 잠가놓고 집을 나가버렸어. 이것도 하나의 대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대처 방법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실제로 이러한 공격성을 나타냈을 때 그 빈도와 고통의 정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한 태도는 무엇이었고 생각이 무엇이었고 그때 어떤 리액션을 보였는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증상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격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영어로 써놔서 좀 죄송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공격성을 보인다 하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benign aggression, 즉 양성, 이렇게 온순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양성 어그레션이라고 해서, 양성 공격성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던지더라도 상대방을 향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던져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재밌어 하는 것들 누가 뺏어갈까 봐 그것을 막는 그러한 행동. 이러한 것들은 내가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내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더 힘을 주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것을 이제 나한테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뭔가 뺏으려고 할 때 하는 리액션, 이것을 이제 양성 공격성이라고 한다. 좀 우습지만, 그럼 악성이 있느냐? 양성이 있으면 악성이 있겠죠. 악성 공격성은 뭐냐면 진짜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공격하려는 확실한 의도, 그리고 확실한 그러한 효과를 보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건 뭐 참 막아내기 힘들죠. 이건 자기 파괴적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어떤 것보다도 이 말리그런트 어그레션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사실은 어려운 저거고요. 세 번째로 슈더 어그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가짜 공격성. 가짜 공격성은 우리 종종 이렇게 좀 장난이 지나친 분들이 장난을 막 걸 때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웃으면서 그냥 세게 빵 때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한두 번 당할 때는 뭐 웃어주지만 계속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본인의 공격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이것이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나하고 같이 놀자고 하는 건지, 또 어떤 것은 진짜로 나한테 대한 실질적인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구분을 해내려면 아까와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반응이 있어야지만이 의사도 그렇군요. 그럼 아마도 이러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일 겁니다. 피하십시오. 아니면 온화한 저걸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친하지 않은 이야기고 친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이런 그 가이드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그 케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그 상황에 몰입될 것이 아니라 약간만 뒤로 물러서서 이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공격적 행동을 보이나요? 누구와 있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보입니까? 공격성을 유발하는 다른 요소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물어보게 되죠. 아까 그런 것을 머릿속으로 기사화시키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기가 쉽습니다. 공격성을 유발하는 다른 요인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이런 것들은 신체적 욕구에 대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암만 해도 치매 어르신들이 그러한 자기의 욕구에 대한 표현이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오해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 표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배고픔, 목마름, 소대변 마려움, 더위나 추위, 이런 신체적 욕구.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보려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신체적인 질환으로 어디가 지금 아파서 화를 내거나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짜증이 내고 뭐 하자고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혹시 신체적 질환이 있는지, 시력이나 청력이 저하돼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혹시 최근에 어떤 약물의 변화가 있지 않았는지, 환경이나 보호자가 변화했지 않았는지, 즉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니까, 즉 저분이 화를 내는 것은 내가 그 화를 돋굴 수도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 방식이 잘못된 것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요인을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난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한 어르신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오면은 오자마자 나가! 하고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공격성이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의 표현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 자체가 어떠한 모습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원인과 환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촉발하는 요인이 다 달라서
그걸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증상이 진짜 중요한 것은 환자나 보호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특히나 공격성은. 왜냐하면 공격적인 행동이 밖으로, 즉 상대방한테도 줄 수도 있지만 본인한테도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화가 나서 자기 불을 못 익히면, 애기들도 그렇지만 막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막 자해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도 공격적인 행동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보호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컨트롤하려고 집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놔둘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혼자 개식에 놔두고 멀찌감치 뒤로 빠져서 관찰만 하더라도 이것이 대응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냐고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또 그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먼저 생물학적 요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즉 치매 어르신들이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그 병이 진행돼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특히나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변형계나 아니면 우리의 억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자기 표현이 좀 더 과격하고 자기의 억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억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튀어나가는 그 화의 정도가 더 세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약물의 부작용 비슷한 건데, 어떤 약제들은 뇌에서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약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킨슨 치료제인 엘도파, 도파민 계통의 약들은 이러한 것들의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다른 동반되는 질환에 의해서, 몸의 불편함에 의해서 또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학적인 요인을 또 한번 봐야 되고, 또 심리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우린 봐야 되는데, 아까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은 가족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심리적, 환경적 요인은 가족들이 한 번은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상호관계에서 분명히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말씀 드렸죠. 큰 소리로 말할 경우에 자신을 경멸하거나 독촉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의 행동에 대해서 왜 그래요? 하거나 너무 놀래거나 뭐 이런 태도가, 너무 리액션이 너무 크면 자기를 놀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기분이 나빠서 리액션이 또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 때문에.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짜증이 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익숙하게 했던 것들, 단추 잠그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자기 하지 못해서 좌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인지 치료를 좀, 뭐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뭐 자꾸만 뭘 물어봅니다. 이게 이름이 뭐야? 이건 뭐라고 그러지? 언제 뭘 기억하라고 자꾸만 그러면, 제일 처음엔 잘 따라 하시지만 그러다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나가래! 집어 던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까지 화내지 않아도 될 거 아닌가?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분들은 뇌 회로가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요만큼 화를 내려고 했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은 이렇게 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또한 개인의 공간을 중요시해서 훅 그러한 공간에 들어오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밀쳐내려고 하는 태도가 더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침범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드리려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와서 식사를 이렇게 드시라고 숟가락을 뺏어서 먹인다. 이런 것은 선의에 의해서 그랬을 수 있지만, 본인이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내 밥그릇을 뺏었고 억지로 입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위협적인 행동과 근처에 나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범하고 있는 이런 자체가 화를 돋구게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그렇게 잘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접근이 되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완화가 되는데, 그냥
아무런 거 없이 훅 들어오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도 공격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 모신다고 갑자기 잘 계시던 시골집에서 서울집으로 데려오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어떻게 뭐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때 더 짜증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울한 기분에 대한 표현이 화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울해지면 힘이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혹시 이분이 신체적으로 뭔가 불편한 것이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 계속적으로 변비가 있어서 종종 거리고 있는데 계속 왜 그러시냐고 자리에 앉히려고 그런다면, 내 배가 아파서 자꾸만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앉히고 하면 그때 화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화를 내시는 분한테 저분은 화를 내시는 욕쟁이 할머니고, 그리고 근처에 갈 필요도 없고 가봤자 혼만 나고, 그러니까 점점 그냥 방치 내지는 들여다보지 않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학대가 되거든요. 관심을 전혀 주지도 않고 그냥 밥도 먼 짤치에서 이렇게 놓고서 식사하세요 그러고서 그냥 도망가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이분이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 도대체 그래도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 방법을 좀 더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이제 화를 내는 경우에 반드시 아까 얘기한 대로 유발 요인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겁니다. 신체적으로는 오줌이 마려운데 소변이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경우에는 자꾸만 공격적인 행동을 보니까 억제대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방어적인 태도가 공격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한 상태가 아니면 억제대는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고, 정신적 이유로 주위 사람이 비난이 실질적으로 있다든가, 아니면 비난을 하는 소리가 환청으로 들린다든가, 아니면 잘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앞이 아닌 옆에서 쏙싹쏙싹 거리고 있다든가, 이러한 것들 또는 좌절감을 스스로가 느꼈을 때 화를 내실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이유로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따라서 혼돈이 돼 있을 경우, 소음이 많아서 또 혼돈이 되는 경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계속 만나야 되는 불편함, 불안함들이 이러한 사소한 일로 화를 내게 되는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잘 계셨는데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화를 자꾸만 내시는 일이 많나 하면 이러한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극과 스트레스 요인을 그래서 시정을 하는 것이 이제 답이 되겠죠. 그리고 진짜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켜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왜 그런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 뭐 근처에 가서 껴안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그분을 생각하는 태도, 요만큼만 더 생각하는 태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고집이 세갖고서 이제 그걸 이제 어머님 운동해야 돼요. 안 가. 운동하라니까 안 가. 나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건들지 마. 식사하세요. 안 먹어. 이런 고집을 부릴 때 힘들죠. 밥 집에서 잘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외식 가자고 그러면 따라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주의를 분산시켜서 격려한다든가, 그리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하는데 고집을 부릴 때 계속 그것으로 싸우지 말고, 어머님 제가 그러면은 나가자고 안 그럴게. 어머님 제가 밥 먹자고 하진 않을게. 그런데 왜 안 나가시라는 거야? 왜 밥 안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게 타당하면 그것을 고쳐해 드리면 돼요. 근데 안 나간다, 안 해, 몇 번 하다가 그냥 놔버리면 그냥 우리는 그것이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묵혀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능한 이게 활동적인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자꾸 화를 내는 상황에 빠져들게 돼서 사람들과 부딪히게 된다면 이제 조금은 조용한 장소에서 저것을 쉬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곳을 유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그런 곳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죠. 어머님 화도 나시는데 지금 얘네들 너무 속상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얘네들 너희들 다 나가. 어머님 나하고 같이 안방에 갈 거야. 뭐 이러한 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집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서로 부딪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제 여러 가지로 보호자는 옆에서 보기에 이제 안타까우니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만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거절하는 이유가 대부분은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태도를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해서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조금만 배려하는 태도를 좀 하고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하는 것을 해주시면 되고 뭔가 테스트하려는 태도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알아? 이런 거 뭐라 그래? 뭐 이런 쪽 하면 괜히 화만 돋구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안심되는 이야기, 따뜻한 태도 이런 것들로 조금씩 자극을 완화시켜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종 약 먹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싫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약이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나타나서 힘들어서 안 먹으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약이라고 하는 뭐 아리셉트나 뭐 이런 약들은 10명 중에 2~3명이 속이 니글니글하고 토해요. 토할 정도는 뭐 아주 드물지만 니글니글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니글니글하고 힘이 빠지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매약만 난 안 먹겠다 막 그러시는데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계속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분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의사들한테 와서 어머님이 자꾸만 이거 먹으면은 힘도 없어진다고 그러고 안 먹으려고 그러고 또 식사도 더 안 하려고 그러고 식사 드리려고 그러면 더 화만 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혹시 이게 부작용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약을 한번 끊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너무 이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가 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항경련제나 그리고 정신병에 쓰이는 약물들이 이런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약을 안 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너무 강력하게 남을 해치거나 아니면 자기 방어가 너무 세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화를 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데이케어 센터에 갔는데, 즉 주간보호센터에 갔는데 자꾸만 주변 사람들하고 싸운다. 이런 것들은 암만 해도 이제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있기가 어렵고 그럴 경우에는 약을 좀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망상, 환각, 공격성 초조, 수면 각성주기 장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항정신병 약물을 쓰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쓰게 되면 마치 큰 잘못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써야 되는 약이에요. 이것이 본인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그것을 쓰더라도 너무 장기간 복용시키지 않고 그 증상을 모니터하면서 중단하는 것도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 오랫동안 치매 어르신들한테는 항정신병 약물을 그렇게 정신질환자들처럼 오랫동안 쓰지는 않습니다. 썼다가 어느 정도 없으면 빼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신질환자 계신 분들, 조현병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달리 이분들은 인지기능, 소위 판단 능력, 인지 능력이 다 떨어져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과 겹쳐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가 않아서 작은 양을 써봤다가 뺐다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 행동 중에 이제 반복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행동이 어떤 얘기냐면 별다른 이유 때문에 서성거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 자꾸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어떤 분은 박수만 계속 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밖에 나가서 자꾸만 뭘 갖고 숨겨오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반복 행동도 상당히 조절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조절하기 힘든데 그렇다고 그냥 놔둘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런 반복되는 행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좀 본인이 이 사건 기자처럼 기사를 쓰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하게, 이것은 나와 이분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다. 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러한 것을 아마도 아버님이 이러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대처를 했다. 그랬더니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것들을 기사화 시켜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세요. 의사들도 사실은 어머님이 아주 화만 내요. 어머니들이 맨날 우리 아버지가 맨날 쓰레기 같은 거 모아요. 그런 얘기만 하시면은 저희들이 같이 얘기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같이 얘기할 거리들이 만들어집니다. 즉 이런 이야기에 서로 질문 대답이 쉽게 나가죠. 주로 언제 그러세요? 누구와 있을 때 더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신체적으로 불편하셨던 적은 없었습니까? 뭐 최근에 감기 드신 적은 없으세요? 지금 어르신이 지금 시력이 지금 안경 안 끼고 오셨는데 저렇게 잘 보이십니까? 지금 그 보청기 빼고 오셨는데 청력 잘 들리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 저런 것들이 혹시 이분이 잘 안 돼서 화를 내시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항시 이 환자나 보호자의 안전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가인데 이런 아까 얘기한 예를 들었던 그 반복적인 행동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 주변에 대해서 짜증을 내게는 만들지만 크게 해대는 행동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시는 분 저한테 한번 오셨는데 너무 많이 쳐서 얼굴도 때려요. 이렇게 얼굴 때리고 손도 때리고 그래서 이거 뻘게 계속 그것만 반복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암만 해도 좀 억제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물학적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치매라는 게 뭐죠? 퇴행성 뇌질환에 있어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두엽이라든가 이런 것은 판단력이나 성격 그리고 억제 능력을 담당하는데 이런 것들이 풀리면은 반복 행동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약물 부작용에 있어도 이러한 반복된 행동이 나타나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좌불안석증이 있어요. 어떤 약을 먹으면 괜히 불안해서 근데 가만히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지만이 이 불안증이 없어져요. 마음속의 불안증이. 그냥 초조한 행동만 계속 동종종종종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심리적 요인으로서는 이건 이제 케어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들여다봐야 될 게 항시 신체적 불편감은 없었는지, 갑작스러운 환경에 변화는 없었는지, 최근에 기억력 저하가 더 심해졌었는지, 우울한 생각이 없었는지, 뭔가 찾으려는 욕구를 자꾸만 갖고 있는데 저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한쪽으로 몰아갈 수는 없지만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할 때 우리는 짜증이 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마! 이게 야단을 치게 되면 환자는 불안해지고 이때 이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죠. 뭐 TV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뭔가 이렇게 많이 쌓아 놓으신 분. 그걸 뭐 제일 처음에는 설득하고 그래서 못 가져오게 하더라도 계속 가져오니까 막 집에 쌓이니까 막 싸우면서 이게 집어 던지고 그러면 집어 던진다고 막 그냥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하는 것들이 TV에 종종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반복적인 행동이 위험하거나 부적절하지 않으면 제한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이게 찬의 증상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기자가 된 느낌에서 조금씩은 이제 그분의 밖으로 나가려는 시기, 형태를 좀 얘기하시고 자꾸만 나간다고 집을
그냥 딱 걸어 잠궈 놓으시면은 그분의 그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멀리서 좀 따라가 보시고, 또 이제 아주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냥 밖으로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또 나가시겠다, 돌아왔다가 또 나가시겠다. 그럼 조금은 좀 인정을 하고 가시면서 그분의 행동 반경을 GPS나 이런 걸로 좀 체크를 좀 하셔서 저분이 왜 저러고 있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나? 가족들만 알 수도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집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어르신이 요 범위 내를 벗어나게 되면은 좀 저한테 얘기를 해주거나 전화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미리 해놓는다면 도움이 되겠죠. 요즘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 안심센터에 가게 되면 이제 지문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문 등록과 그리고 이제 GPS에서 어떤 일정 기간 곳을 벗어나게 되면 워닝을 좀 위험 신호를 주는 것들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이분들을 좀 안전하게 조금은 좀 꽉 앉지 말고 조금은 넉넉하게 이런 상태에서 그 활동 범위를 그냥 허용해 주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활동 아예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화장실만 자꾸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화장실 자주 가시는 증상들이 어떨 때 보면 이제 불면증의 증상일 수도 있어요. 잠을 못 자는데 잠을 못 자는 상황에서 내가 왜 잠을 못 자지 하면 소변이 마려운 것 같아. 그래서 소변으로 갔는데 별로 안 나와. 다시 들어왔어. 또 선잠 자다가 또 깨서 내가 왜 이렇게 깨지? 그러고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오줌 마려운 것 같아. 또 화장실 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리어 역으로 잠을 푹 주무시게 하는 수면 유도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또한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화장실에 꽂혀 있는 분들은 이제 관심사를 다른 걸로 좀 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거 잘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데에 관심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녁 때가 되면 밖에 나가자고 하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선다우닝이라고 그래서 이게 좀 어두워지면은 이렇게 증상이 확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조명을 확 틀어놓고, 때로는 이제 설득해서 요 시간이 이제 짧으니까 조금만 설득하면 또 밖에 안 나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모아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다른 곳으로 오큐파이를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이렇게 계속 뭘 쌓아두면 거기를 싹 치워내고 무슨 물건을 이제 거기 장 같은 걸 아예 딱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쌓여 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또 주워 오시려고 나갔을 때 싹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또 다시 갖다 놓으시죠. 그렇지만 있는 데서 치우는 것보다는 안 계신 때 싹 치우면 본인이 뭘 쌓아놨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체크하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없어졌나 보다. 그럼 내가 또 밖에 나가서 또 갖고 와야지. 이 생각하시고 또 갖고 오십니다. 뭐 뒤적이는 것들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뒤적이는 것들을 반복하면 뭐 이렇게 화분에 물주기라든가 빨래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거리를 좀 제공을 해서 이렇게 뒤적이는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 뭐 빨래개기 같은 것이 좋은데 그런 것들이나, 어떤 분은 이제 콩 이렇게 까만 콩, 하얀 콩 넣고서 이제 섞어 놓은 다음에 하얀 콩은 이쪽으로, 까만 콩은 이쪽으로 이렇게 어떤 미션을 주면 또 거기에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 돌리기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요. 근데 요거는 잘 약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꾸만 반복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근데 도리어 약물 치료를 하겠다고 약을 준 것이 이분들의 반복 행동을 더 나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정형적인 항정신성 약물 중에 이제 아카티지아라고 해서 안절부절 못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한 상태가 되면, 저도 약 먹고 비슷한 증상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진짜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뭔가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자꾸만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만 일어서게 되고, 일어서면 서고 싶고, 쓰면은 이게 돌아다니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몸에서 자꾸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약물에 대한 부작용인데 그걸 잘못 알고 왜 이렇게 이제 배회를 하느냐, 그리고 아니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느냐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약물에 대한 이야기 저것을 한번 뒤져보고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배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되죠. 아까 같이 GPS나 이런 것들이 좀 발달이 되고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정도가 되면은 뭐 좀 잊어먹어서 금방 찾아올 수도 있고 전화 연락이 되니까 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심한 상태가 되시면 이제 이런 것들 다 집어 던지시니까 그때부터는 좀 힘들어집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배에는 용인하자고 이렇게 썼는데 집 밖에만 나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문 잠가 놓지는 말자는 얘기고요. 근데 진짜로 이제 심한 상태에서 본인이 생경구 반경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어느 쪽으로 가든지 직진으로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진으로 나가다 보면 큰 길도 그냥 마구 건너시고 막 이러신 분들은 위험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암만 해도 안전문을 해놔야죠. 즉, 안쪽, 그러니까 자물통을 거꾸로 놓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서 쉽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어렵게 열리게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계속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밖에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여기가 아버지 집이고요, 여기 언제부터 우리가 있었고요, 옛날에 있는 그 앨범들 갖다 놓고 옛날에 우리 이 집에서 이렇게 지냈었잖아요, 여기가 여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회상을 시켜주는 이러한 방법도 자꾸만 우리 집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한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좀 이제 질문을 좀 받으려고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행동이나 이해되지 못하는 그 사고를 보일 때, 생각을 보일 때 약으로 다 될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감을 해 주셔야 돼요. 불안, 초조, 우울, 기분, 무감동, 불면, 과다행동, 언어 공격성, 망상, 집착증, 환각, 이런 것들은 약을 좀 쓸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배회하거나 반복되는 질문하거나 똑같은 행동 반복하고 이런 거 똑같이 자꾸만 옷 벗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은 쉽게 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에 대한 한계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는 약들 다 쓸 수가 있고 신경계 계통에 쓰는 약들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뇌에 작동하는 여러 약들의 원래 작용 또는 그 부작용을 이용해서 이분들의 행동을 컨트롤해 보려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맞으면 이쁜 치매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잘 안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도리어 이제 힘든 치매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든 치매의 모습을 보일 때 그냥 힘들구나, 이분은 그냥 요양원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증상을 캐치를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기사화시켜서 의사한테 얘기한다면 이러한 약, 그리고 아까와 같은 행동 대처 방법, 그리고 병에 대한 이해, 그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아, 이분이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조금만 마음을 바꾸고 나의 행동의 모습을 바꾸면 이분의 나타나는 행동들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치료할 증상을 명확히 해야지만이 우리는 타겟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아유, 우리 어머니 진짜 너무 힘들어, 요양원 가야 돼,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무엇이 그분을 힘들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촉발 요인을 찾아보고, 그래서 내가 요러요러한 것들은 만약에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한번 바꿔본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그런 걸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봤더니 어머님이 태도가 바뀌고 나에 대한 공격성이 줄어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 줄어들었어. 아, 그럼 너무 잘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우리가 더 생각할 만한 것이 있는지 수정하고, 그리고 정 안 되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치료를 해나가는 거예요. 치매와 동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태도예요. 어떤 분이 치매에 안 걸렸더라도 어떤 힘든 갈등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 그런 갈등 요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갈등에 대해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더 촉발시키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변 환경부터 하나둘씩 없애보고 내가 바뀌어 보면 그러한 갈등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우리가 평소 때 했던 것처럼 해봐 주시라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BPSD, 즉 치매에서의 행동 심리 증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통제력 상실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병의 증상이에요. 놀리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호작용 없이 발생하지 않아요. 고운 말이 가야 고운 말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사소통 수단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일단 저런 행동이 보이면 나는 너무 싫어, 짜증나, 접근하고 싶지 않아. 이러한 태도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긍정적인 방식, 즉 저분의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아주 많은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만 해결됐을 때 전체적으로 뭔가가 뻥 뚫리는 듯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라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보호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나라에서는 또 도대체 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제 치매 종합 관리 계획에 보면 치매 가족 휴가제라는 것도 있고요. 치매 뭐 자조 모임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각종 지원 정보를 제공을 하고 치매 가족 돌봄 교실도 강화를 하고 그리고 근로자들한테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을 해서 그 휴직, 그러니까 가족 돌봄 휴가라든가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자꾸만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이제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즉 장애인이라는 항목으로 치매 환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아니지만 이 연말정산의 인적 공제로서의 로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힐링 프로그램이 그렇게 제가 보기엔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치매안심센터에 한번 물어보시면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과 한번 만나보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서로 이렇게 쉐어하는,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자리에 좀 있으면 조금 좀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돌봄 경험이 있는 가족들은 그분이 비록 돌아가셨더라도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좀 그런 그 힘든 분들을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치매안심센터 같은 데 가셔서 이러한 그 소모임에 참여하셔서 본인의 어려움을 좀 토로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페코로스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이 소설 같은 건데 그때 치매 어르신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자꾸만 이제 그 엄마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자꾸만 보는 거예요. 환시로.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치매라서 네 아버지가 나타난 거라면 치매도 그리 나쁜 것만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뇌가 고장이 나서 우리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좀 나하고 좀 다르더라도 어떨 때는 그분한테 의미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인지기능 향상 목적으로 소마지나정 괜찮은가요? 인지기능 향상 목적으로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는 게 뭔가요? 경도인지 장애로 글라타민을 찾아서 먹고 있는데 효과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약은 없을까요? 인지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방을 받아서 저것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목적의 치매라고 한다면 분명히 치매에 대한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좀 머리가 좋아지고 싶다. 좋은데 좋게 만드는 것, 건강한데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약이 없죠. 그건 다 건강식품이겠죠. 이걸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슨 꼭 약이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글리아틸린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제 머리도 더 좋아진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글리아타민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경도인지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은 좀 보조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도인지 장애 때는 왜 그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경도인지 장애 있었을 때 글리아타민만 할 것이 아니라 글리아타민만 갖고서는 그 머리가 좋아지지 않고 신체 기능을 좀 더 향상시켜 보시고, 그리고 머리를 쓰고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그러면 조금 인지 기능이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배구공이 세게 맞아서 뇌손상이 있었습니다. 네, 뇌손상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뭐 좋은 약들이 있는가? 신경 영양제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근데 특히나 뇌손상이 있었던 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뇌손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손상이 있다면 어느 정도 후유증은 남게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뇌에서 스스로 좋아지게 하는 기전이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뇌를 더 망가뜨리지 않는 겁니다. 술, 담배, 과다한 약물 복용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마약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뇌를 망가뜨리게 하는 거니까, 특히나 뇌 손상이 있었던 분들은 이러한 쓸데없는 몸에 안 좋은 행동들을 딱 끊으시는 것이 뇌 손상에 있었던 분들이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이제 부족한 면을 안다면은 그것을 계속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요.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예. 지금 10시에 또 방송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한 분만 저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치매고요. 나이가 90세가 되셨고요. 가까운 가족들은 알아보시는데 사촌분은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요즘 치매 신약 나왔다는데 찾아보니까 치료하기 전 증상을 늦추는데 이 정도 진행됐으면 치매가 어려울까요? 자, 이제 여기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 어르신이 90세시죠? 90세가 되셨으면은 우리가 깜빡깜빡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용용될 수도 있습니다. 치매 신약이 나온 것은, 이렇게 누구냐고 물어보실 정도가 아니라 좀 초기 단계에 있을 때 치매 신약을 씁니다. 자, 알츠하이머 병에서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신약이 나왔어요, 최근에. 근데 이것은 초기에 씁니다. 90세 어르신한테 쓰기에는 조금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명이 별로 남지 않은 데 비해서 저희들이 써야 될 약값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것이 그 돈으로 뭘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효과를 보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현재 쓰고 이제 곧 시작해야 될 치매 신약은 이 병의 첫 시작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첫 시작 포인트. 그래서 사실은 약을 쓴다면 좀 더 젊은 나이에 조기에 치매가 발견되신 분들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약이 완전히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속도를 천천히 늦춰주고 증상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인지 기능 개선제를 드시는 것, 즉 치매
알츠하이머병이나 이런 데 쓰는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써드리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라고 5분이니까 5분 남았으니까 짧게 하나만 더 하라고 그러시는데, 전철 타고 졸다가 내리면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엉뚱한 데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방향 감각 이상인지요, 치매인지요? 예. 전철 타고 다니시잖아요. 저도 자꾸만 헷갈립니다. 졸다가 특히나 일어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 곳에 이상을 느끼시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상행성과 하행성이라는 단어도 쓰시는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인지기능은 괜찮으십니다. 방향 감각을 소위 얘기하는 길치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타고나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조금 방향 감각 체크하는 것이 좀 뛰어나고요. 여성분들은 그 대신 언어 능력이 더 뛰어나잖아요. 이런 것이 약간의 개인적인 차이, 성별의 차이, 이런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상 증상, 이상인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나타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지 행동, 이상한 생각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무서워서 피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키나와의 어떤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는 동경에 있는 어떤 마을에 있는 치매 어르신들의 유병률과 거의 비슷한데, 소위 얘기하는 지금 행동 심리 증상이 거의 안 나타난대요. 왜 그러냐고 일본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키나와에 있는 그 마을은 마을 사람들이 이분들에 대한 태도가 너무 공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혀 문제 없이 사시더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그분들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다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행동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